41회 자격시험 오후 짝수형 필기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필기시험은 총 6개 단원에서 출제되고 그중 네 번째 단원인 유황보호 관련 기초지식입니다. 지금부터 41회 필기 오후 짝수형 단원별 문제풀이 출발! 문제 18번 위염으로 명치 부위에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보기 1.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2. 차가운 음료를 마신다. 3. 처방받은 제산제 복용을 중단한다. 4.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5.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정답은 5번 하루 정도 금식하여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필기시험의 네 번째 출제 단원인 요양보호 기초 지식 파트입니다.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14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의 또 출제 파트는 그 중에서도 소화기계 질환이죠. 자, 위염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명치 부위의 통증과 구토 증상이 있을 때에 우리 치료법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 이렇게 염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위가 부담이 되어 무리가 갔다는 소리죠. 그럴 땐 우리가 사람도 쉬듯이 위도 쉬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금식이 보통은 원칙이다 보시면 돼요. 소화기계에 병이 나면 보통 금식이죠. 그 다음에 위에 부담을 계속 덜어주고, 그 다음에 좀 회복이 되면 점차적으로 부드럽게 이제 음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유동식부터 들어가고, 된머죽이 들어가고, 밥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1번, 하복부를 마사지한다. 우리 복부 마사지는 위염일 때가 아니라 변비일 경우에 우리가 치료 예방법이죠. 2번,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좀 안 그래도 위염인데 자극되겠습니다. 너무 뜨겁고 차가운 것은 자극이 돼서 안 된다 했고, 그 다음에 3번, 처방받은 제산제를 임의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되죠. 우리 제산제라고 하는 것은 위산을 억제시키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산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제, 좀 명치에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경련도 있고 그러니까 좀 깔아앉히는 진정제도 같이 보통 투여하죠. 4번, 양손으로 상복부를 밀어 올린다. 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죠. 없고. 자, 추가적으로 위험에서의 우리가 그 치료법은 자극적인 음식 또는 맵고 짜고 달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과식, 과음 하지 않아야 되고 아주 중요한 규칙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재발이 드물다. 2.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3.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다. 4.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한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정답은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다. 자, 이번 문제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답은 5번이죠. 1번에 재발이 드물다. 드물지 않죠. 자, 경과가 길기도 하고 재발도 빈번합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2번 약 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되어 치료가 어렵다. 아닙니다. 너무 빨리 배출이 안 돼서가 문제죠. 자, 그 요인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신장의 배설 능력이 저하되면서 약물이 체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아지죠. 자, 3번 질병 발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더 많습니다. 4번 한 가지 질병이 단독으로 발생하면 참 좋겠지만 아니죠. 복합적이죠. 다른 질병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죠. 문제 20번 인플루엔자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2.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3.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한다. 5.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게 한다. 정답은
2번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 자, 이번 문제는 호흡기계 질환 중에 하나인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자, 여기에 돕는 방법은 2번처럼 자, 외출할 때 특히 이제 뭐 겨울에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차가운 이제 공기죠. 그래서 마스크를 써서 너무 차가운 공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기관이 수축이 되지 않도록 건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염증 질환들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 치료에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플루이드 그 수액도 맞고 하죠. 병원 가서. 자, 1번에 야외 활동을 권장하면 안 되겠죠.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은 겨울에 오는 거니까 찬 공기에 노출되지 말고 안정을 취한다. 자, 3번 치료제로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죠. 자, 독감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죠. 자,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열 진통제, 해열과 진통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맞죠. 항생제는 박테리아, 균을 죽이는 약이라고 보면 되죠. 자, 4번 운동 전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인플루엔자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 기관지 확장제는 어떨 때 쓰냐면 우리 배우셨죠? 호흡기계 질환 중에 만성기관지염, 천식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이런 질환들을 통틀어서 COPD라 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호흡기계 질환에서는. 자, 이러한 질환들은 만성적이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좁아집니다. 기도가.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 전에는 더 기도의 수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면 안 되니까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해야 된다 했죠. 자, 5번에 정기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한다. 자, 인플루엔자에는 해당이 없죠. 정기적으로 보통 우리 흉부 방사선 검사 예방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결핵 검사할 때 흉부 엑스레이를 한 번씩 찍죠. 근데 인플루엔자에서는 매년 1회 예방 접종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심근의 두께 감소 2. 심근의 탄력성 감소 3. 심박동수 증가 4. 최대 심박출량 증가 5. 말초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2번 심근의 탄력성 감소. 자, 이번 문제는 심혈관계의 노화에 따른 변화입니다. 자, 각 시스템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는 다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자, 1번에 심장의 탄력성은 감소하다 보니까 짜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심박출량이 감소되고요. 자, 1번에 심근의 두께는 유일하게 감소가 아니라 자, 근육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힘은 짜주는 힘은 작은데 심장의 두께만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두꺼워진다 보면 됩니다. 저항력을 평생에 계속 받다 보니까 심장의 근육은 좀 커진다. 그래서 심장 비대,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특히나 심비대가 더 오죠. 자, 3번 심박동수가 증가한다. 전반적으로 노화에 따라서는 심박동수 1분에 몇 회, 60에서 80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은 감소한다. 그래서 전체 혈액순환량은 또 감소되겠죠. 4번 최대 심박출량이 1, 2, 3 이런 증상이 있다 보니 결국은 최대 심박출량도 어찌된다? 감소되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말초에서 정맥에서 돌아오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량 또한 많을 리가 없죠.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우리 몸의 혈액순환량이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말초 혈관의 저항력이 또 증가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혈관을 평생 쓰다 보니까 굳어지고 좁아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말초의 혈관의 저항력이 증가하면 심장이 짜줄라 하면 더 힘이 가해지죠. 그러다 보니 혈압이 상승되고 또 심장의 근육도 좀 더 증가되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문제 22번. 절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낮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3. 웃음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4.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정답은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비뇨기계 질환 중에 절박성 요실금에 대한 돕기 방법입니다. 답은 2번이죠. 케겔 운동이라고 하죠. 자, 이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해야 됩니다. 1번에 낮에 1번을 하기 전에 절박성 요실금은 우리가 소변을 보고 싶다 느끼자마자 바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절박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1번에 낮에는 기저귀를 채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기저귀를 바로 채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저귀는 최후의 방법이죠. 자, 그래서 약물의 요법이라든지 또 수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고 3번 웃음 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자, 참여가 아니죠. 자, 웃음과 그 다음에 여기 줄넘기 같은 운동을 막 뛸 때는 우리가 복압이 상승해서 복압성 요실금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절제하는 것이 좋죠. 자,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식이섬유는 많이 드셔야 됩니다. 충분히. 왜냐면 이 변비가 또한 우리 복압성 요실금의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섬유 식이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죠. 5번 따뜻한 커피를 자주 마시게 한다. 자,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안 그래도 수분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데다가 커피까지 자주 마시면 이뇨가 돼서 탈수가 초래되겠죠. 그러면 요로 감염이 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그래서 충분히 섭취를 하는데 물을 섭취를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방광 기능을 그래서 유지함으로써 요로 감염을 감소시킨다. 자, 그래서 요로 감염으로 인한 요실금이 여성분들은 특히 많다고 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제 23번 대상자의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보기 1. 금연한다. 2. 햇볕을 쬐인다. 3. 칼슘을 섭취한다. 4. 염분 섭취를 줄인다. 5.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햇볕을 쬐인다. 자, 이번 문제는 근골격계의 질환 중에 골다공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칼슘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꼭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빛을 쬐어서 피부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또 합성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죠. 햇빛을 쬐인다가.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햇빛을 쬐우는 방법도 있었다, 그죠? 너무 햇빛이 강할 때는 피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전 10시, 오후 2시에는 피하고 그 전후로 햇빛을 쬐라 되어 있고, 주 2, 3회 팔다리 말초 쪽으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음식으로도 비타민 D는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번에서 5번까지의 보기는 자, 필요하죠. 무엇을? 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한 방법들입니다. 자, 금연도 해야 되고요. 칼슘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염분 섭취도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염분이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리 소변으로 또 우리 그 칼슘의 배출을 빨리 빼거든요. 그래서 칼슘의 흡수가 되지 않고 빼버리는 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짠 것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중 부하 운동까지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24번 대상포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이다. 2.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한다. 3. 치료 후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4.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적용한다. 5.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이번 문제는 피부계 질환 중에서 대상포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과거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그게 완전히 완치되지 않고, 자,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이제 침투된 상태에서 신경세포를 이제 침투해서 거기에 잠복되어 있다가, 자, 내가 면역력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증상이 발현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1번에도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라고 했습니다. 2번,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다. 뭐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다 복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대상포진을 걸렸을 때는 통증이 심하고 수포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최대한 72시간 이내에 가장 빨리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야 그 신경통 같은 합병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프니까 진통소염제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3번, 치료 신경통이 사라질 때까지 격리한다. 이제 신경통이 있다고 뭐 격리할 건 아니고 감염 상태는 아니기, 전염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경통은 주로 이제 합병증이 진행되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또는 몇 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조금은 이제 예방을 하시려면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예방 백신을 미리 맞는 것이 좀 안전하죠. 4번, 가려움증이 있는 부위에 온찜질을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냉찜질을 한다. 입니다. 기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상포진에서의 치료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감염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포가 있고 가렵지만 그걸 긁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문제 25번. 소뇌가 손상되어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보기 1. 기억력이 저하된다. 2.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3.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4.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5.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정답은 3번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 이번 문제는 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뇌졸중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또 뇌 중에서도 소뇌에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 해가지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소뇌의 기능이 우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 몸의 운동의 기능을 컨트롤하죠. 자, 그래서 몸이 더 균형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운동실조증이라고 이것도 아셔야 되죠. 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한쪽으로 계속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거기다가 어쨌든 뇌 쪽에 자극이 되면서 뇌압 상승으로 인해 오심구토 중추를 자극을 하면서 오심과 그러니까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도 같이 동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번에 기억력이 저하된다. 이거는 꼭 소뇌에 한정돼서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전반적인 뇌에 어디든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자, 기억력이 저하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의 인지장애의 한 증상이 기억력의 저하다라고 보면 되죠. 2번, 감정도 잘 조절 못한다고 했죠.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치매와 파킨슨 질환의 증상에 다 해당이 되죠. 4번, 말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는 교재에 나와 있죠. 특히 이제 뇌졸중이 어디에 좌측 뇌에 발생했을 때 좌측 뇌는 언어 중추가 또 있다 보니까 언어 장애가 더 심하다 했죠. 그래서 실어증,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뿐더러 또 말을 발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어증이 다 올 수도 있죠. 5번, 시야의 한쪽 귀퉁이가 어둡게 보인다. 또 시야에도 문제가 온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복시도 오면서 시력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 뇌졸중이 왔을 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죠. 문제 26번. 안압 상승으로 시야가 좁아지며 안구 통증과 시력 상실이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은 보기 1. 녹내장 2. 백내장 3. 각막염 4. 결막염 5.
황반 변성. 정답은 1번 녹내장. 자, 이번 문제는 이제 감각기계의 질환으로 넘어왔고요. 자, 우리 문제에 안압 상승하면 우리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녹내장을. 그죠? 그래서 안압 상승이 되면서 자, 뒤에 망막에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을 눌러서 최종적으로 통증이 심하면서 결국 실명까지도 초래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검진이 필요하다라는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보시면, 자, 녹내장은 원인이 무조건 안압 상승이다. 자, 그로 인해서 손상되고 시신경이 이제 눌려서 실명된다. 자, 그래서 특징이 통증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시력 저하를 넘어서서 나중에 실명까지 온다고 했고, 그리고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증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신경도 결국은 다 우리가 뇌신경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두통과 자, 구역질. 그죠? 우리가 구토 중추를 눌리면서 그러니까 안압이 상승되면서 결국은 뇌압도 결국 같이 상승되어서 이런 두통과 구역질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감각기계에서 잘 나오는 질환이 요 백내장이 더 잘 나오긴 하죠. 자, 백내장은 자, 우리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황화 현상. 으로 인해서 뿌옇게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색 구별 능력이 저하된다 했습니다. 특히 어두우면서 비슷비슷한 색깔, 보라색, 남색, 파란색 이런 것들 구분하기 어렵다 했고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수정체가 혼탁하니까 빛이 팍 망막에 퍼집니다. 그러면서 눈부심이 굉장히 심해진다 했고, 자, 특징은 어쨌든 시력 저하인데, 자, 녹내장처럼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증이 없는 시력 저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 27번.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림이 발생하는 질병은 보기 1. 선망 2. 뇌수막염 3. 파킨슨병 4. 혈관성 치매 5. 알츠하이머병. 정답은 3번 파킨슨병. 자, 이번 문제는 신경계에서도 파킨선 질환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자, 파킨슨 하면 우리가 딱 기억하셔야 될 것은 도파민 부족입니다. 도파민. 우리 신경전달물질 중에서도 도파민 부족으로 동작이 느려지고 안정시 떨리고 근육이 굳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죠. 자, 그러면 그 4번에 보니까 이 혈관성 치매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뇌졸중으로 인해서 뇌출혈 뇌경색이 이제 발생돼서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치매가 혈관성 치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급성적으로 빨리 발병이 된다라고 했죠. 혈관성 치매는. 반면 이 알츠하이머병 이거는 우리가 노인성 치매라고 해서 이 혈관성 치매보다는 좀 더디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파킨슨 증상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무표정하고요. 느린 동작.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당연히 경직, 굳어집니다. 그리고 굽어졌죠. 등이 굽은 자세. 자, 그 다음에 자세 반사라든지 근육 감각의 소실로 낙상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직이 오다 보니까 또 떨리고 이러다 보니 잘 낙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증이 늘 심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장애, 변비, 방광장애 이런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하고 무감정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무서운 게 파킨슨성 치매가까지 동반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문제 28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공복 혈당 감소 2. 인슐린 민감성 감소 3. 기초대사율 증가 4. 갑상선 기능 증가 5.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인슐린 민감성 감소. 이번 문제는 뇌분비계의 질환 파트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노화에 따른 전반적인 뇌분비계의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아주 기본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되다 보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자, 인슐린의 작용이 더딘 거죠.
잘 되지 않는다 이 개념이죠. 그래서 혈중의 혈당을 조절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1번에 공복 혈당이 그래서 감소되지가 않고 오히려 증가될 수밖에 없죠. 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도 줄어들 뿐더러 그 다음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하더라도 요 민감성이 또 감소되다 보니까 작용이 더디죠. 자, 그러다 보니 당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혈관에 있고 요 바깥에 세포가 있다면 혈관 안에 있는 여기 당들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줄어들다 보니 혈관 안에 있는 당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혈당은 올라간다. 이리 봐야 되는 거죠. 자, 3번 기초대사율이 증가될 일은 없고요. 우리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초대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4번 갑상선 기능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죠. 자, 갑상선 자체의 크기도 좀 줄고, 자, 거기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도 그래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5번, 뇌하수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증가한다가 될 리는 없고요. 자, 근데 뇌하수체는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의 그 나오는 분비, 호르몬들인데, 자, 뇌하수체 쪽과 그 다음에 그 신장 위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그 부신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 두 부분은, 그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좀 더 큰 변화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갑상선 호르몬이 좀 더 크게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 29번 수분 섭취 제한이 필요한 대상자는 보기 1. 폐렴 대상자 2. 당뇨병 대상자 3. 방광염 대상자 4. 신부전 대상자 5. 기관지염 대상자 정답은 4번 신부전 대상자. 자, 이번 문제는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파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영양관리 부분인데 자, 여기서 간간히 또 나오는 게 있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질환과 그 다음에 권장해야 되는 질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제한해야 되는 질환의 대표적인 게 요 신부전 질환과 신장 있죠. 신부전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이 1번에서 5번의 염증과 관련한 질환들은 대부분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서 빨리 염증기를 빼줘야 되죠. 당뇨 환자는 다음 당뇨 다식이 대표적인 증상이죠. 당이 올라가 있으니까 혈관에 그거를 희석시키고 그거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물이 계속 먹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요.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되는 대표적인 게 신부전과 신부전입니다. 이거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자, 심장이 수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개념이죠. 그러면 온몸을 돌고 온 피가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결국은 짜서 나가기도 어려워. 그래서 모든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또 결국은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제대로 된 소변을 충분히 빼질 못하겠죠. 결국은 소변을 못 뺀다는 소리는 내 몸에 물을 빼질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 결국 다시 그 물들이 정체된 물이 심장을 또 부담을 줍니다. 자, 그래서 혈압이 또 올라가고 이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부전은 대표적인 거고요. 제한해야 되는 간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온몸을 돌고 온 그 정맥피들이 간을 지나는 그 혈관 큰 정맥 혈관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옵니까?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간이 굳어져 있다 보니까 온몸을 돌고 온 요 피들이 간이 굳다 보니까 이게 못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들이 결국 역류가 돼가지고 온몸에 말초에 또는 복부에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띵띵 붓고 복수가 차 있는 것도 보셨죠? 그죠? 간경화 분들. 자, 그래서 절대로 제한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뭐 부신도 마찬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개념이고 이것도 수분 조절이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자,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되는 질환들은 그냥 다 염증 질환들은 대부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당뇨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협심증,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 혈관이 끈적끈적하면 안 되겠죠. 그 혈액이. 그래서 물을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된다. 혈류를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혈압도 우리가 그 신부전이 있는 고혈압에서는 수분을 권장해서는 안 되고요. 제한해야 되고 그 혈관이 막힘으로써
말초 혈관이 저항이 가해서 혈압이 올랐을 때는 이렇게 물을 또 권장해야 되는 이 개념입니다. 문제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2.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3.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 2배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처방대로 계속 복용한다. 5.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정답은 2번. 약 처방이 변경되면 변경된 처방약을 복용한다. 자, 이번 문제는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2번이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처방된 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1번. 증상이 좋아지면 처방약 복용을 중단한다. 이 처방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지고 호전되는 그 개념이죠. 자, 우리가 임의로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임의 조절은 금지다. 보면 되고요. 3번. 자, 복용을 잊은 경우에 2배의 용량을 한꺼번에 큰일 나겠죠. 특히 뭐 심혈관계, 뭐 혈압약 이런 것들은 더 위험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난 즉시 자, 잊었을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은 하는데 단 그 복용해야 되는 다음 시간이 더 가까울 때는 그때 먹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먹으면 된다 이 말이죠.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약물에 어르신들이 먹는 약물의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절대로 계속 꾸역꾸역 먹이면 안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약물의 부작용을 또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혹여나 어르신이 늘 가는 그 병원은 이 대상자가 무슨 약을 먹고 어떤 또 약에 대한 뭐 알러지가 있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는데 혹시나 응급 상황에서 뭐 타 병원을 갈 경우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의 처방전이나 먹는 약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걸 제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 약을 임의로 복용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 31번. 겨울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실외 운동을 권장한다. 2.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3.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곳으로 나간다. 4.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한다. 5. 장갑, 모자, 목도리는 운동에 방해가 되므로 착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한다. 자, 이번 문제는 계절 수칙 중에서도 겨울철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입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낮 시간에 아무래도 기온이 많이 더 올라가니까 좀 안전하다 그죠? 뿐만 아니라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평소보다 더 충분히 겨울철에는 해야지 심혈관계에 무리가 없고 근골격계 손상이 좀 덜하다 보면 되죠. 자, 1번 실외 운동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 추우니까 실내 운동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따뜻한 곳에서 바로 차가운 데로 가면 나가는 이게 지금 위험해서 좀 안전수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은 갑자기 확 추울 때 나가는 새벽 같을 때 이럴 때 나가는 것은 자제하시는데 부득이 나가야 될 경우에는 5번처럼 자, 장갑, 모자, 목도리 이뿐만 아니라 마스크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방한복, 양말 따뜻하게 다 착용하시고 찬 곳으로 나갈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착용을 해야 된다입니다. 자, 4번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 운동을 권장하지 말라라고 했죠. 오히려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더 확장이 돼서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더 추운 그 기온에 확 나가면 갑작스럽게 확정됐다가 확 수축이 오면 심혈관계에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